행복하세요? 여쭤봐도 될까요? 어떨 때 행복하세요? 저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어떨 때라는 게 주위 사람들이 음. 이렇게 행복해하고 있을 때 진짜 행복했던 것 같아요. 아. 저 자신의 행복을 생각을 많이 못해. 아. 느끼지도 않아요. 아, 진짜요? 뭔가 조금 제가 손을 잡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되게 착하고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들으셨죠? 어떨 때 행복을 느끼시냐면 본인이 내가 스스로 행복하다기보다 주변 사람들이 행복할 때 행복하게 보이고 그런 느낌이 나에게 전해질 때 내가 행복하다고 난 느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되게 좋으신 분인데 혼자서 좀 행복하셨으면 좋겠다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한 번 어떨 때 행복하신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다 생각해 보셨잖아요. 김명애 선생님, 제가 콕 집어서 말씀드릴게요. 네. 부부관계에서 네. 평소에 되게 미웠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래 괜찮은 사람이야 예뻐 보인다 할 때 아, 내가 이걸 죽여 살려 이러다가 어느 날 그래도 얘가 예쁜 구석이 있구나 라고 느껴질 때 되게 행복함을 느낀다. 아, 네. 여러분 이해가 되는 경험이시죠? 저도 많아요, 그런 적이. 좋습니다. 또 어떨 때 행복함을 느끼세요? 없으세요? 다 쉬셨잖아요. 분리도 하셨나요? 분리를 한 무더기? 네. 네, 가족? 아, 좋습니다. 지금 창의적 분류를 해주셨어요. 이 창의적, 뭐죠? 비범한 시각으로 지금 독창적 배열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비범한 시각과 독창적 배열을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그죠? 왜냐면 창의성이라는 게 결국 연습을 통해서 타고난 지능이 아니라 연습이라면 그럼 도대체 내가 연습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때 이 두 단어를 기억하세요. 현실에서 내가 비범한 시각을 갖는다는 게 어떤 걸까? 그 다음에 이걸 독창적으로 배우려면 어떤 걸까? 그래서 제가 요청드린 겁니다.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쪽이 이제 가족, 그죠? 관계, 이쪽이 개인이라고 하셨죠? 나에 대한 거 좋습니다. 가족과 함께 멋진 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대화할 때, 가족과 함께 햇빛이 드는 예쁜 카페에 앉아 따뜻하고 향기로운 커피 한 잔과 독서를 할 때, 행복한 풍경이 그려지시죠? 온 식구가 식사하면서 아이가 신나게 얘기할 때, 주로 가족이 함께 할 때 소소한 행복을 느낀다. 아이들이 사이좋게 놀 때, 아이들이 곤히 잘 때, 막 다들 완전 핵 공감, 그쵸? 아이들이 시험 100점 맞을 때, 그죠? 이것도 핵 공감입니다. 새 가족이 웃으며 대화 나눌 때, 딸아이가 친구들과 잘 지내고 학교 생활 잘하고 있을 때, 제 목소리가 점점 예뻐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행복해지니까 목소리가 예뻐져요. 온 가족이 모여서 맛난 음식과 맥주 한잔하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이야기꽃을 피울 때, 학교 다녀온 아이와 간식, 차를 마시면서 수다 떨 때,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좋아하는 영화를 볼 때, 달리는 차 안에서 크게 음악을 들을 때, 아이들이 꼭 안아줄 때, 동네를 산책하다가 남편이랑 맥주 한잔할 때, 책 한 권을 다 읽고 난 후에 뿌듯함이 느껴질 때, 저 자신은 가족이 행복할 때 행복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한 번도 자신의 행복을 생각 못 해보았어요. 어떨 때 행복하세요? 고민이 없을 때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몸이 건강할 때, 마음이 편할 때, 아이들의 웃는 모습을 바라볼 때, 재미있는 책을 읽을 때,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일 때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자신, 나에 대한 걸 한번 볼게요. 유익한 강의를 듣거나 책을 보며 무언가 깨달음을 얻을 때, 아이와 함께 그림책 보며 이야기를 나눌 때, 이런 좋은 강사를 만나고 나를 깨울 수 있는 교육을 들을 때 제가 이거 한번 합니다. 본인 나 스스로 숨쉬고 살아있음에 감사한다. 저도 굉장히 감사합니다. 무엇이든 해야 할 목표가 생겼을 때, 그쵸? 현실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는 마음이 생길 때, 정말 훌륭하십니다. 제가 배우고 싶어요. 이게 사실은 모든 것의 출발입니다. 직면.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에 갔을 때 무조건 월 1회. 진짜 행복하게 사시네요. 월 1회 진짜 어려운 거 아시죠? 이거 정말 거의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와인 마실 때, 맛있는 커피를 만났을 때, 좋은 사람, 친구, 가족 등등을 만나러 갈 때, 그리고 그냥 혼자 있을 때도. 이분 진짜 행복하신 분이세요. 내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한 게 있고요. 혼자 있을 때도 행복한 게 있잖아요. 혼자 있을 때 행복한 사람이 조금 더 행복할 확률이 높습니다. 나중까지 길게. 왜냐면 우리의 삶이라는 게 혼자이기도 하고 함께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들으니까 어떠세요? 아까 우리가 말했던 행복과 성공의 기준과
여러분들이 지금 말한 이 기준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여러분 다중이세요? 아니 애한테는 지금 애한테는 이렇게 너네는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행복을 이딴 식으로 말씀하시면 애한테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여러분의 느낌입니다. 실제 행복이라는 게요, 물론 돈 없으면 힘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돈, 경제적 조건들을 갖추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려고 인생을 다 써없애기에는 우리의 인생과 행복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지금 현재가 너무 빛나고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데서 행복을 느끼시잖아요. 근데 왜 애들한테 다중이처럼 엄한 걸 그러세요. 사실 우리가 행복하게 산다는 것에 대해서 다르게 좀 생각하고 아이의 행복에 대해서, 아이도 사람입니다. 미완 생체가 아니에요. 나중에 니네들이 내 나이 돼보면 안다가 아니라 걔들 나이에서도 행복을 누리고 지금의 비범한 시각을 만들고 독창적으로 배열하며 뿌듯함을 느끼고 살아갈 권리가 있는 친구들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여쭤보죠. 우리가 이제 처음 출발이 사실은 이거였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일 아닙니까? 이 자리에 오신 것도 다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뭐고 우리에게 일자리가 있을래나 없을래나, 혹은 다 없어진다는데 그럼 우리 애는 어디로 보내야 하나,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일이란 뭘까요? 사실 지금 보면 성공한 사람, 우리가 이제 아이들 사이에서 성공한 친구들은 어떤 거냐면요, 꿈을 일찍 발견한 아이라고 합니다. 그쵸? 그러면 내가 되든 안 되든 정해진 게 있잖아. 그래서 실제로 뭐냐면 자기의 꿈이 뭐죠? 직업까지 이어지는 사람은 실제로 보면요 10% 미만이에요. 그죠? 내가 내 꿈대로 배우가 열심히 되려고 했지만 배우 못 되고 음식점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정수기, 카세트 테이프 막 이게 전설로 돌아다니잖아요. 옛날에 막 연극 배우들이 힘들 때 뭐 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직업은 꿈과 일치해야 된다고 느끼지만 이게 요즘 아이들의 달라진 진로관이에요. 우리 때만 해도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죠? 점수 맞춰 대학 가고 직장은 다니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직업은 호구지책입니다. 월요일마다 너무나 가기 싫은 몸을 이끌어서 그래도 집에서 토끼 같은 마누라와, 그죠? 뭐 여우 같은 마누라와 토끼 같은 자식 새끼를 먹여 살리려고 뭐 억지로 무거운 몸을 끌고 가죠.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개의 일치를 위해서 많은 친구들이 애쓰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우리가 하는 노동 중에 정말 그 노동이 진짜 너무너무 하고 싶은 노동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반복적이고, 난 반복 노동이 너무 좋아서 이것만 할 수 있다면 연봉을 깎아도 좋아요. 이런 분들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일이라는 게 보람도 있고 가치도 있고 재미도 있고 나의 적성과도 맞았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자리를 만나기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유발 하랄이라고, 제가 여기에 안 써놨는데요. 제가 나중에 참고 도서 목록을 드릴 텐데 안 써놨는데, 유발 하랄이의 사피엔스 책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발 하랄이 여태까지 책을 3권 냈는데요. 저는 다 읽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권만 고른다면 사피엔스를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유발 하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동하지 않는 계급이 온다. 왜냐면 그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대량 실업이 발생할 거라는 겁니다. 왜냐면 기술의 발전 때문이죠.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노동하지 않는 인간을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말하면 실업자예요. 실업자가 하나의 계급을 형성할 만큼 굉장히 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가 유토피아일까 디스토피아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토피아입니까 디스토피아입니까? 유토피아는 기술 애호가들의 입장이에요. 왜냐면 인류가 여태까지 솔직히 어땠냐면 기술적 실업이 계속 있어 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처음 정착민들이 들어왔던 그 시대에 농부가 70%였어요. 지금 미국의 농부는 1.7%입니다. 그렇지만 생산량은 그때보다 어떨까요? 다 더 많고요. 심지어 식량을 수출합니다. 놀라운 기술 발전이죠. 그럼 이 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재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공장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전문직을 획득해서 변호사나 회계사가 되었고요. 점원이 되었고요. 사실 뭐냐면 항상 기술의 혁신이 있어 왔고 그 기술의 혁명에 대응한 어떤 인류의 노력으로 이건
해결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유토피아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디스토피아 입장은 그려지시죠? 일본이 아주 암울한 미래. 기계가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는 기계에 이렇게 터미네이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미래라던가 혹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테크노 봉건제가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 많아요. 봉건제는 뭐냐면 영주, 잘 사는 영주 한 명과 나머지는 너무 비참한 농노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영주와 같은 이런 IT 기업과 나머지 사람들은 뭐냐면 그 공장에서 이제 로봇이 일하니까 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빈민들이 되어서 죽지 못해 살 것이다. 이런 디스토피아가 그려지기도 합니다. 이거는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어서. 실제로 제레미 리프킨이 노동의 종말을 쓴 지가 벌써 되게 오래됐죠. 노동의 종말은 사실은 예견되고 있는 거고요. 이 노동의 종말에 대해 여태까지의 두 가지의 가장 큰 대책들이 세계 정부들의 대책이에요. 첫 번째가 말씀드린 재교육, 재취업 프로그램이죠. 우리나라도 이거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IWCA나 다른 기관에서 가보면 국가가 돈을 보조해주고 재취업, 수많은 자격증, 정리사 아시죠? 되게 많은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복지 정책입니다. 지금은 이제 실업 상태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 못하게 되면 이게 사회의 불안 세력이 되고요. 실제로 우리가 민주주의, 각각의 한 표를 가지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적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왔는데요. 이제는 그게 일종의 임계점을 넘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인구의 몇 %일 때는 우리가 재교육도 커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 정책으로 커버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미래의 사회를, 특히 선진국의 사회를 다수의 실업자와 노인의 나라라고 한다면, 왜냐면 노령화 너무 심각하잖아요. 일단 나이가 들어서 실제 노동시장에서 나온 분들이거나 아니면 내가 노동시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50%, 60%를 넘어간다면 우리에게 어떤 길이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말해지고 있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은요, 테슬라 전기자동차의 CEO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생각엔 일종의 기본소득이 필수가 될 거다. 미래에는 컴퓨터와 AI, 로봇이 사람들의 직업을 대체하고 결국 정부가 국민에게 임금을 주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예언합니다. 페이스북 아시죠? 마크 저커버그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선 기본소득과 같은 모든 이들에게 쿠션이 되줄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야 한다. 버락 오바마는 미국의 전 대통령입니다. 보편적 소득이 옳은 모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10년, 20년 동안 현재의 문제로 고민해야 한다. 그 다음에 하이에크는요,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그러니까 우파 경제학자예요. 가장 유명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일정한 소득을 자신을 먹여 살리지 못할 때 그 이하로 아무도 떨어져서는 안 되는 일종의 마루를 확보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죠. 이 사람도 우파 경제학자입니다. 밀턴 프리드만. 우파라고 하는 거는 자본주의적 경제 모델을 신봉하는 분들을 얘기해요. 모든 시민에게 최저 생계비를 보상하는 은혜소득세를 심지어 1960년대에 주장합니다. 최저 생계비보다 적게 버는 사람은 차액을 국가 보조금으로 메워주는 제도. 이게 바로 은혜소득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걸 드린 이유는 기본소득이라고 들어보셨죠? 지금 뭐 성남이라든가 일부에서는 뭐 청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실시가 되고 있고요. 스위스에서도 국민투표를 붙였다가 안 됐잖아요. 핀란드에서는 지금 시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뭐냐면 탁 뭐부터 나오나요? 색깔론부터 나와요. 좌빨이 이렇게. 근데 여기 주장하는 사람들 보세요. 좌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우파예요. 우파의 색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왜냐하면 자기네들 돈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은 재산이나 소득의 많고 적음, 노동의 여부나 노동의사와 상관없이, 즉 뭐냐면 초등학생도, 노인도, 그죠? 뭐냐면 실업자도,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주부도 모두라는 얘기예요. 개별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소득입니다. 이 기본소득의 아이디어는 토마스 모어 아시죠?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에서 처음 등장했는데 이게 유토피아가 아니라 현실에서 현실적 논의로 도입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통계를 보여드리면 실제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준비하는 국가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요, 알래스카주는 아시죠? 석유 기금이 있어요. 이 석유 기금을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배당합니다, 실제로. 모두에게. 그럼 이때는 모두가 흥청망청 뭐가 될까요? 자기개발과 쇼핑의 시즌이 시작되는 거죠. 굉장히 신난다고 해요. 왜냐면 석유라는 게 결국 어디서 나온 겁니까?
땅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 국민들이 내가 여기서 사는데 이 혜택을 몇 개의 기업이나 어차피 기업은 다 수익을 남기고요. 주정부가 그냥 자기 맘대로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온 것이니 이것이 너희가 쓰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지자체 일부에서 되고 있고요. 핀란드는 지금 국가 전체에서 시범 실시 중입니다. 이런 실험들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을까요? 사실은 역사의 교훈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제 왜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면서 많은 사회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기존의 택시기사가 내가 1,000만 원 주고 면허 사고 무사고 10년인데 니네들이 면허도 안 사고 돈도 들이지 않고 이 시장에 진입하는 게 맞아? 이런 지금 사회적으로 뭐냐면 새로운 모델과 기존 산업 간에 굉장히 큰 갈등 요소가 많고요. 우버가 지금 각 나라마다 어떤 나라는 불법이 되기도 하고 뭐 샌프란시스코 같은 게 미국에서는 불법화 시켰다가 샌프란시스코 시민들이 일어나서 다시 합법화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대법원까지 판결이 났고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또 다른 형태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적응 과정에서의 혼란을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뿐 아니라 본질적으로 인간에게 노동이란 뭘까라는 질문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아시죠? 미국의 대공황은요. 불경기를 겪다가 꼬꾸라진 게 아니에요. 미국의 주가가 최고점을 찍은 날 갑자기 휴지 조각이 된 거. 블랙 프라이데이가 바로 대공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그러니까 세계 자본주의가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우리는 자본주의가 시장 경제고 보이지 않는 손이고 경쟁을 통해 성장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경쟁을 하면 이기고 지는 게 발생합니다. 이긴 애들은 점점 공룡이 되고요. 작은 애들은 망합니다. 그럼 나중에 경쟁력이 있어도 이 규모의 경제 때문에 다 망하게 되고 몇 개의 기업만 살아남게 되죠. 이게 바로 독점 자본주의의 단계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냐면 몇 개의 기업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공장에 다니던 이 수많은 근로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 해고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호황이고 우리 회사가 더 커지고 시가총액이 불어나고 우리의 주가가 최고점을 찍은 날 갑자기 그게 다 똥값이 되고 빌딩에서 사람들이 다 종이처럼 떨어져 내립니다. 이게 바로 블랙 프라이데이로 시작된 미국 경제 대공황이거든요. 결국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본주의가 성장하려면 구매력이 받침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물건을 싸게 만들고 우리 회사가 다 이기기만 하면 자본주의가 발전한다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라 구매력이 받침이 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시장을 살 사람이 없으면 망하게 된다는 너무 쉬운 진리가 이렇게 비극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미국 유일의 3선 대통령입니다. 그쵸? 1933년에서 45년까지인데요. 우리 뉴딜 정책만 알고 있죠? 아닙니다. 보여드릴게요. 소득세율이 그 전에 1920년대 1%였어요. 근데 최고 소득세율이 63%. 그 다음에 35년에 다시 79%를 올려요. 이게 79%를 낸 사람이 딱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이 록펠러입니다. 록펠러가 79%를 냈어요. 실제로. 그리고 소득세율은 내가 버는 거죠. 이 당시에 1%만 냈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그런데 상속세를 보십시오. 상속세율이 20%대에서 출발했습니다. 원래 20%대였어요. 근데 77%까지 올라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죠? 재분배 된다는 건 말하죠. 사회적으로. 상속세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 재분배를 기본적으로 염두에 둔 모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통해서 미국의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호황기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정말 살만해진 거예요. 살만해지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어때요? 또 바뀌었죠. 이제 나도 진짜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부자가 되는데 79%를 내면 안 되잖아? 그래서 레이건의 신자유주의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런 저성장의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요. 세계 경제의 그러니까 성장 가능성을 보면 불평등이 10% 나아지면 경제 성장 기간이 50% 길어진다고 합니다. 신자유주의 이후로 지금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된 거 아시죠? 이 자료는 김만권 선생님의 책을 제가 넣어놨어요. 거기에 그 동국대 그 김낙연 교수님의 그 통계를 차용해서 쭉 쓰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보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성장과 불평등은 상관관계가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인 건 아시죠? 우리도 왜 힘듭니까? 성장이 안 돼서 힘든 거예요. 호황 때는 막 찍어내면 날개돈 친 듯이 팔렸는데 사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지금은. 그럼 이 저성장이 왜 못 사느냐? 구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자본주의자들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는 같이 폭망하겠구나. 이 휴지 쪼가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수백억, 이게 금을 쌓아놓은 게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뭘 쌓아놓습니까? 주식을 쌓아놨어요. 그것도 가상계좌에. 이게 휴지가 되면 어떻게 되죠? 끝나는 겁니다, 같이. 그래서 그 재원 마련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오늘의 주제와는 조금, 그래서 이거 기본소득에 대한 걸 찾아보시려면 제가 추천해 드린 책이 있거든요. 그걸 찾아보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요. 기본소득이 실현되면 어떤 세상이 올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저는 생각해 봤어요. 왜냐면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기본소득과 비슷한 게 이미 실행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노령연금이에요. 나이가 들면 그 누가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했어요. 이 좌우파가 없다니까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무슨 유토피아야가 아니라 되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마치 야, 객관식 시험 말고 다른 시험이 되겠어? 될 거라니까요. 왜냐면 세상이 변해서. 기본소득은 아직까지 제가 5년 안에 된다 이런 말씀 못 드리겠는데 어떤 식으로든 이 아이디어가 전면적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굉장히 들어올 겁니다. 이미 우리도 모르지만 기본소득은 모르는데 노령연금은 알아. 이미 되고 있거든요. 그죠? 어떤 세상이 올까요? 저는 일과 노동에 대한 개념이 바뀐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냐면요. 모두가 얻고 싶은 그 일자리를 모두가 거기에다가 머리를 들이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 재미있고 흥미있고 멋있고 보람있고 이런 일자리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쟁률이 당연히 높겠죠. 어떤 일자리는 더럽고 힘들고 3D라고 하잖아요. 어렵고. 그럼 모두가 어떻게 할까요? 기피하겠죠. 그러니까 일자리의 경쟁력이라는 건 사실은 모든 일자리가 경쟁력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인기 있고 보람 있고 의미 있고 이 일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너무 많은 에너지를 그리고 어떤 때는 그게 내가 진짜 좋아하거나 내가 진짜 의미가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 일자리가. 남들이 볼 땐 멋진 예를 들어서 의사 어때요? 있어 보이죠. 근데 의사하면서 힘든 친구들 진짜 많습니다. 적성에 안 맞아서. 있어요. 피 보는 거 의대까지 가서야 자기가 피를 못 본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많아요, 생각보다. 아니, 의대에 갔는데, 의대까지 갔는데 피를 못 보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피를 못 보는 의사들도 할 일이 있어요. 옛날에는 없었답니다. 비극적인 일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일과 여가에 대한 개념이 정말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상상했던 어떻게 보면 그 유토피아 있잖아요.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가요. 도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살아있는 도구와 죽어있는 도구가 있다는 말을 했답니다. 죽어있는 도구는 뭘까요? 당연히 칼, 톱 이런 애겠죠. 살아있는 도구는 뭐였을까요? 뭐였을까요?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건데요. 고대의 노예제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내 집안의 살림을 하기 위해서는 죽어있는 도구와 살아있는 도구가 다 일을 해줘야 내가 나가서 정치도 할 수 있고 예술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토론도 할 수 있고 연극도 만들 수 있고 그걸 즐길 수 있고 이게 가능했던 게 아테네의 민주주의고 아테네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근데 유토피아론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제는 인간이 하기 싫고 인간이 하기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이 일을 누가? 로봇이 대신해 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소수의 일자리는 어떨까요? 여전히 대급박이 터지는 모두가 하고 싶어하는 일자리는 정말 탁월한 인재들이 경쟁을 해서 그 자리에 가고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뭐가 될 건가? 오히려부터 노동, 우리가 기존까지 노동이란 이런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노동 있잖아요. 회사에 가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는 그런 노동의 형태는 거의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일과 여가 자체가 일단 구분이 안 될 거고요. 일을 놀이처럼, 놀이를 일처럼 하게 되는 세상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노는 것 자체가 자기 직업일 수도 있겠죠. 왜냐? 월급을 주니까. 물론 그 월급은요, 이럴 거예요. 만약에 내가 기본소득 250을 받는다면, 실제 아마 회사 정도를 다닌다고 하면 어떨까요? 한 600원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내가 열심히 또 경쟁해서 회사에 들어가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기본소득이 만약에 도입된다면, 이런 상상 현실이 된다면, 우리들의 직업관과 진로관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아이들이요, 직장에 갔다 그만두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는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은 경우는 뭐냐면,
일단 취직을 해야 되니까 일단 취직부터 했는데 진짜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만두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두 번째는 진짜 원하는 직장에 갔어요. 고르고 골라서. 어머, 나 삼성은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LG를 갔어요. 제가 가르친 제자가. 1년을 못 채우고 나왔습니다. 이 길이 아닌 것 같대요. 그러니까 지금 친구들은 뭐냐면 우리보다 훨씬 더 자기가 강합니다. 자기의 기준이 그건 다행일까요? 불행일까요? 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친구들이 앞으로 다가올 이 세상을 살 때 우리의 일과 노동의 개념 많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프리랜서닷컴이라는 말씀 드렸나요? 말씀 안 드렸나요? 지금은 뭐냐면요. 노동의 유연화가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규직을 많이 안 쓰고요. 모든 일을 외주화하는 거예요. 출판만 해도 예전엔 출판사에 교정 보는 사람, 그죠? 영업하는 사람, 디자인하는 사람 다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떠냐면요. 편집은 기본 다 외주입니다. 1인 출판사 그걸 다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혼자 출판사를 하는데 나머지 다 외주를 주는 거예요. 그럼 이 다양한 직장에 고용되어 있던 노동자가 다 뭐가 되는 거죠? 프리랜서 노동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냐면요. 사업도 프로젝트 베이스로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어떤 회사가 프로젝트를 띄워요. 그럼 온 동네 프리랜서가 다 모였다가 그 일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 흩어지겠죠. 여긴 고용보험도 없고 실업보험도 없고 그죠? 야근 수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노동의 형태가 되게 자리 잡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프리랜서로서 행복하게 사는 거 어떤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직업과 일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내 일상을 즐기고 살아내는 조금 더 다른 창조적인 대열의 방식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저는요, 제 프리랜서인 거 되게 좋거든요. 왜냐면 저는 아까 그 중산층의 기준 중에 5가지 중에 제가 제일 자신있게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저는 해외여행을 1년에 연 1회 말고 훨씬 많이 갑니다. 그리고 한번 갔을 때 기본 짧은 휴가는 열흘이고요. 긴 건 한 달 정도 갑니다. 제가 회사를 다녔다면 이게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안 가능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회사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한가? 예를 들어 예전에 일이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중요한 거, 여간 안 중요한 거. 그래서 회사 일은 항상 어때요? 우선순위, 여가는 뒷순위. 심지어 그래서 여가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재충전이라고 그래요. 이거 진짜 부당한 말입니다. 재충전이 뭐예요?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원래 여가는 그게 아니라 일 안 하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일을 안 하고 나머지의 그 부분, 이 여가인데 그게 아니라 일을 하기 위해 내가 뭔가를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못 놀아요. 왜냐면 내일이 월요일이니까. 술을 못 마셔.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이게 무슨 여가입니까? 근데 우리가 이전까지 가지고 왔던 일과 여가에 대한 개념 자체가 바뀌면서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오늘의 커다란 주제가 행복이잖아요. 저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우리의 행복이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 자기를 그냥 대입해 보세요. 자기를 대입해 보고 그다음에 내가 아는 사람, 주변 사람을 상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그죠? 누가 월급을 줬어요. 내가 전업주부인데 월급을 주고 너의 여가를 즐겨라라고 했어요. 그죠? 혹은 어떤 실업자에게 월급을 주고 나의 여가를 즐기라고 했어요. 이걸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전 적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가가 날 때 얘기 됩니까? 제가 저분과 맨날 싸우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저분이 맨날 텔레비만 보세요. 그것도 드라마를. 어머, 그래서 제가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막 이 강의를 막 얘기하면서 야, 너는 이렇게 하면 되겠니? 창조적으로 그림을 그리든지 뭔가 하고 싶은 그잖아요. 뭔가를 하면 좋을 텐데. 근데 솔직히 저는 이 여가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방 밖으로 나오지 않는 히키코모리가 정말로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 안에서 컴퓨터 게임하고 하루 종일 유튜브 보고 옆에서 이렇게 컵라면과 삼각김밥에 껍질이 쌓여가는 이런 집단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은 이 여가가요. 정말 재충전이 아니라 삶의 에너지 있잖아요. 계속 새로운 걸 탐구하고. 왜냐면 새로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계속 새로운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를 누비고 여가를 기회로 자기 개발을 하고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것들, 진짜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을 발견하는 이 사람들의 여가가 정말 다른 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똑같은 시간이잖아요.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아무런 대가 없이 똑같은 계산된 시간이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다른 방향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쪽으로 가야 할까요? 오늘 주제가 행복인데요. 애들 어때 보이세요? 얘 방글라데시 애들이에요. 얘들이 손에 뭘 쥐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요구르트. 제가 이걸 보여드리냐면요.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람 혹시 아십니까? 밑에 이제 노벨 있죠? 노벨 메달이 있죠? 노벨상을 받았어요. 이 사람 무하마드 유누스라는 사람인데요. 경제학자인데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왜 평화상을 받았냐면 이 사람이 쓴 책인데요. 가난 없는 세상을 위해서. 이 사람의 꿈이 뭐냐면 가난이라는 걸 박물관에 전시하게 만들겠다. 이 세대에 가난이라는 게 말이 되냐. 이 첨단의 시대에 이런 큰 꿈을 꾸고 되게 다양하게 처음에는 소액 융자 사업을 했어요. 소액 융자 은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이라는 개념 들어보셨죠? 그 개념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 사람의 책을 거의 다 읽었는데 이 사람 강연 중에 제가 볼 때마다 오는 어떤 대목이 있어요. 그 대목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분이 왜 제가 이 사진을 실었냐면 이게 이제 요구르트가 다농사에서 만들었어요. 다농 요구르트 아시죠? 우리 슈퍼감 있잖아요. 마트 가면.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 유럽의 유가공 회사예요. 요구르트 만들고 우유 만들고. 근데 이 다농이라는 회사에게 제안을 해요. 이 유누스가.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기업은 우린 자선 안 한다예요. 불쌍한 사람을 돕는 자선은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지 않는다.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 우리는 스스로 일어나도록 돕는다. 그래서 뭐냐면 회사를 만드는데 이 회사의 목표가 이윤 추구가 아닌 거예요. 그럼 회사인데 이윤 추구가 아니면 뭐냐? 유지예요. 유지와 재생산.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 제가 이 자료를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아서 통계는 약간 정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강치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정확한 자료예요. 전체 이 스토리 자체는. 우리 둘이 그러면 합작회사를 만들죠. 왜냐면 기술이 없잖아요. 이분들은. 의지만 있지. 그래서 이 합작회사가 아디다스랑 합작회사도 만들었고요. 세계적인 대기업과도 엄청 합작을 많이 했어요. 그중에 단홍한테 우리나라 애들이 영양실조에 시달려서 많이 병에 걸리고 많이 죽는다. 그러면 이 아이들도 사 먹을 수 있는 요구르트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몽창 넣자. 뭐를? 에너지를. 필수 영양소를. 그래서 100원짜리 요구르트를 만듭니다. 근데 그 공장을 지으려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정확하지 않아요. 100억인지 얼마인지. 100억이 필요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50억을 낼 테니 크라민 은행이 단홍이 50억을 내고 기술적인 부분을 니네가 케어를 해줘라. 그래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단홍에서 연락이 없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속이 탔겠죠. 그래서 유누스가 연락을 했습니다. 왜 답이 없냐. 잠깐만 큰일 났다. 도대체 왜 큰일이냐 하니까 변호사들이 반대한다는 거예요. 왜 반대했을까요? 주주의 이익에 반대되니까. 왜냐면 변호사의, 그 회사 변호사의 고문 변호사들이 있잖아요. 역할은 뭐냐면 주주와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회사의 이익이라는 게 뭐냐면 어쨌든 이윤을 내야 되는 건데 이게 손해를 보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약속이 뭐냐면 3년간 50억을 투자하고 3년 후에는 회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예요. 그 대신 이자는 한 푼도 못 준다. 이게 개념이거든요. 손해는 안 보지만 자본주의 계산법으로 이건 손해라는 거죠. 우리는 지속가능성이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볼 때는 아니거든. 그 손해거든. 자본주의는 성장하지 않으면 죽어. 그게 자본주의야. 그래서 변호사들이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합니다. 그럼 니네 빠져라. 우리끼리 할게. 딴 회사를 찾아보든지. 그때 단홍이 wait a minute. 잠깐만 기다려. 그리고 어떤 일을 했냐면요. 주총에다가 그 주총 때 다 이렇게 가잖아요. 옛날에는 요새야 무슨 이렇게 이메일로 오지만 옛날에는 다 서류로 보냈습니다. 봉투에다가 한 장을 첨부했어요. 우리가 방글라데시의 아이들을 위해서 100원짜리 요구르트를 생산하려고 하고 단홍이 그중에 50%를 대려고 한다. 여러분이 여기에 투자한 금액은 3년 뒤에 회수할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식에 이 배당금에 얼마를 여기다 그러니까 일단 넣겠느냐 아니겠느냐. 넣는다면 얼마를 넣겠느냐. 그걸 써달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응?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다 찬성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요. 현실이에요. 실제로 뭐냐면 목표액의 5배, 6배가 거쳤다고 해요. 일단 이거까지만 해도 어머 대단해! 근데 그 다음 말에서 저는 정말 빵 터져서 계속 그걸 들을 때마다 울어요. 이게 노벨 평화상 수상자 무하마드 유누스 강연이라고 EBS 채널에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찾기가 좀 어려워져서 제가 이번에는 찾다가 좀 실패했는데 거기 안에 이제 그 풀 동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한 1시간 정도 되는 건데요.
그때 유누스가 말합니다. 사람들이 사람이란 존재가 합리적이고 계산하기를 좋아하며 자기 이익에 민감한 존재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그 상대방이 진짜 그래? 너 이렇게 하려고 묻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그들에게 물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답했다. 라고 얘기해요. 제가 여기서 빵 터진 이유는 제 마음이 그랬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어디 가서 남이 행복한 게 좋아요. 그러면 재수없어. 이런 말 들었어요. 쟤는 왜 이렇게 착한 척해? 왜 이렇게 겸손한 척해?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지 않은 저를 어떻게 보면 감정에 휘둘리고 좀 착하고 예쁜 마음을 먹는 저를 드러내는 게 한편으로 되게 사회적인 압력 같은 게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너 가식 떨지 마. 막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그냥 인간이라는 존재를 인간이 합리적이에요. 이게 양쪽에 사회적 압력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사회적 압력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네 꿈이 뭐야? 라고 물었을 때 제가 이 꿈도 말씀드리라고 했죠. 지금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낭에 남편과 휴가를 갔어요. 9박 10일 동안. 갔는데 거기 가면 밤에 보트를 타요. 호이안에서 아시죠? 호이안에 가면 이렇게 이게 등 같은 걸 띄운 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막 로맨틱하게 타고 이제 이렇게 가면서 소원 같은 거 이렇게 빌고 등을 떠나보내요. 그럼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가면 다 하는 거예요. 아마 가시면 제가 뭘 말했는지 아실 텐데 갑자기 이제 그 등을 띄워야 되는데 저한테 묻는 거예요. 너의 소원이 뭐냐? 갑자기 제가 마치 고3 때 너 어느 대학 갈래? 무슨 과? 이렇게 그 질문처럼 당황스러웠어요. 왜냐면 소원이라는 걸 생각 안 해봤거든요. 뭐 이 나이에 소원이 있어? 막 이러면서 생각 안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소원이 없는 거예요. 돈을 좀 더 벌게 해달라고 그럴까? 그럼 내가 벌면 되는 거고. 뭐가 더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럴까? 뭐 몸이 좀 건강하게. 근데 운동 안 하면 말짱 꽝이고. 다 알잖아요, 이제는. 그걸 무슨 소원을 빌어, 내가. 뭐 건강해달라는 게 그 소원이 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솔직히.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일 말고 뭐 해야 되더라도 아무튼 소원이 뭘까? 근데 막 이렇게 급박한 거예요, 막. 시간이 점점 등은 띄워야 되는데 왠지 막 딱 그때 이렇게 딱 스타트를 하면서 확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때 저도 모르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월드피스라고 얘기했어요. 진심이에요. 제가 고3 때 처음 너 이제 대학까지 상담할 때 저는 처음으로 제 진로에 대해서 고민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저희 아빠도 되게 교육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이시고 저도 나름 굉장히 깨어있는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저조차도 그리고 그런 학교조차 거창고등학교조차도 그 당시에는 다 모두가 거기까지밖에 안 됐던 거예요. 대학에 갈 때가 되니까 줄을 닦으면서 너 여기까지 갈 수 있어. 너 어디 갈래? 너무 고민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날은 결정을 못하고 집에 와서 어떻게 결정해야 되지?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그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돼? 그래야 어떻게 살 것인가가 나와야 무엇을 할 것인가가 결정이 되잖아요. 고민하다가 어떻게 살고 싶어, 미정아? 저한테 질문했어요. 첫 번째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 왜냐면 행복했잖아요, 고등학교 때. 나 행복한 게 최고 좋은 것 같아. 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근데 약간 그거가 모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이렇게 다 해소되지 않았어.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떻게 살고 싶어? 근데 나 혼자만 행복하다는 게 안 가능한 것 같아. 실제 나를 보니까. 그러니까 친구가 힘들면 나도 힘들어. 우리 엄마 아빠가 망하면 나는 내가 막 경제적으로도 아니 그리고 정서적으로 너무 힘들어. 그러면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고3 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제가 그때 꿈꿨던 꿈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했던 그 내용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자기에 대한 알미라고 하는 건 삶에서 굉장히 마법과도 같은 어떤 순간이 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순간을 만들어줄 조언자가 있는가? 잔소리꾼이 아니라 조언자가 있는가? 그 질문을 해줄 수 있는 멘토가 있는가? 혹은 내 스스로 그 질문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게 어떻게 보면 개인의 행복을 또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복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쓴 거 보셨죠? 여러분 다 다중이에요. 진짜. 뭐냐면 여러분도 저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되게 울컥했던 거예요. 우리가 다 사회적으로 얘기하면 나도 거기 가서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 30평 아파트에 무슨 막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 근데 나한테 물어보면 뭐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난 달라요. 나는 내 옆 사람이 행복한 게 좋아요. 내 새끼가 웃으면 그걸 다 좋게 해요. 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 우린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막 안 그런 척. 합리적인 척. 손해 안 보고 막 다 계산 다 하고 나는 막 이런 척. 그리고 우리 애들도 그렇게 자라야 하는 척 하고 살고 계세요.
근데 이제는요, 세상이 달라졌어요. 이강인이라는 친구 아세요? 이강인이 저는 못 봤는데 제 조카가 그러더라고요. 이강인이 그렇게 인터뷰를 하면 형들이 막 이런대요. 우리 형들이 잘해줘서 제가 막 너무 좋아해요. 형들이. 예전 같았으면 그게 막 입에 발린 소리 같았을 텐데 그렇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진심인 거예요. 박항서 감독이 그 무슨 뭐죠? 걔네 준우승 했을 때 있잖아요. 눈 내리는 우크라이나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막 선수들이 막 울고 막 이러니까 야! 니들 울지 마! 니들은 지금 가슴을 당당히 펴고 기록할 자격이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막 같이 감동하잖아요. 우리가 그 예전에 국가 정말 높이 올라갔는데도 졌어도 우리는 어때요? 그러면 저 새끼가 소새끼고 막 이렇게 막 네가 똥볼을 차갖고 말이야. 어떻게 됐고 했지만 지금 우리가 그런 정서와 그런 마음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가 진짜 진심을 보고 선의를 보고 그죠? 그 다음에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런 행복들을 누릴 자세와 사람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중에요. 자기 재산을 다 기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시죠? 99%. 물론 91%도 됐다 커요. 몇백억 넘는데 그래도 99%를 내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누가 그랬냐면 빌 게이츠가 그랬고요. 워렌 버핏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저커버그라는 사람을 보고 제가 참 그랬던 게 저커버그는 그 전까지는 기부를 거의 안 했어요. 제가 알기로. 근데 딸내미가 태어나는 순간 인간이 빡 도른 거예요. 갑자기 딸내미가 태어나고 나서 이 세상에 너무 관심이 많아졌어. 그전에는 페이스북에만 관심이 있다가 세상에 관심이 많아져서 막 첸 저커버그 재단을 만들어서 막 전 세계 어린이들.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살 세상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어요. 저는 이게 사랑과 행복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순간이 없었더라면 저커버그는 그냥 평생 나 나름 인싸 이 구역에 뭐 이러면서 그 안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수많은 변화가요. 엄마의 이름으로 아빠의 이름으로 됐다는 거 아시죠? 그 시절을 보내온 사람들이 내 새끼가 살 세상에서는 이게 바뀌었으면 좋겠어라는 이유로 거리에 나오고 환경운동을 하고 시민운동을 하고 우리 동네를 바꿔나가고 이런 것들을 하셔서 지금의 세상이 옛날과 다르게 정말로 많이 투명해지고 민주화된 거예요. 그 힘은 솔직히 귀찮잖아요. 나와서 하기. 어렵잖아요. 뭐 때문이냐면 내 새끼가 살 세상인데 이 이유 하나예요. 저는 사랑이나 행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파워풀하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우리가 더 훨씬 우리의 생각보다 더 많이 이미 변화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나만 그런 척이에요. 바깥에 나가서는 안 그런 척, 집에서 혼자 나만 고상하고 나 예뻐 막 이런 예쁜 생각하고 막 이런 거. 꼭 그렇진 않아도 생각합니다. 그렇진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자녀 교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했는데 저는 유토피아도 디스토피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러나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토피아로 갈 것인지 디스토피아로 갈 것인지는요. 커다란 정책적 방향에 따라 결정이 될 거예요. 그 실업자들을 빈민으로 그리고 이 지구를 거대한 슬럼으로 만들 건지 아니면 그들에게 새로운 미래 로봇에는 좀 미안하지만 로봇을 노예를 쓰고 새로운 어떤 인간 세상으로 만드는 그 실험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 지금의 기술이 그죠? 몇 사람을 위한 편익으로만 존재하게 할 건지 인류를 위한 봉사로 존재하게 할 건지 그리고 여러분 노동이라고 하는 게 되게 신성하죠. 근데 성경의 노동은 뭐냐면 아담의 저주예요. 아시죠?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왜?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와의 꼬디김에. 근데 그때 뭐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면 쫓아내냐면 넌 평생 노동하고 수고를 해야 너 입에 밥숟가락을 넣을 것이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실제로는 굉장히 힘든 삶이었어요. 그래서 노동이라고 하는 게 수고롭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게 항상 그 노동의 무게에 너무 짓눌리고 사실 우리가 행복했던 그 시간들은요 정말 찰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수고의 다음에 인간에게 어떤 미래가 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가 약간 나이가 이제 50대가 좀 넘은 분들이요 되게 행복하신 분들 많이 봤어요. 애도 어느 정도 키워놓고 어느 정도 경제적 기반이 있고 그러면 그때 비로소 삶의 욕망 새로움에 대한 욕망 성장에 대한 욕망으로 행복해지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건강도 진짜 좋아지시고 근데 우리 모두가 꼭 50이 돼서야 그걸 해야 할까요? 저는 이런 의문이 있어요.
내 나이 때 그때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나의 행복한 시간들을 그죠? 충분히 누리고 그것으로부터 비범한 시각을 갖게 되고 창의적으로 자신의 삶을 배열하면 우리는 또 새로운 행복한 나 자신만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강의가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강의를 준비했고요. 정말 5주 동안 사실 굉장히 힘들었어요. 되게 이상하게 마음과 힘이 많이 쓰이는 강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행복했고요. 나중에 또 더 좋은 기회로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